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과학수사와 법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박영수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과학수사의 개념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수사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 기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에서 사용되는 과학은 다음의 학문들이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화학, 물리학, 의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 광학 등 이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 논리학 등 인문과학과 그 응용 학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학문 중에서 법과학, 포렌식 사이언스, 직접적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는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하죠. 네. 자, 과학수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과거 규문적 형사 절차에서 사용되었던 자백 편중주의 비합리적 수사 방법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거센 저항에 직면을 합니다. 자, 객관성, 합리성, 가치 중심성을 표방하는 과학기술이 범죄수사 기법에 접목되어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수사는 현대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과학수사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인권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망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자, 과학수사의 발전 과정에서 오늘날 과학수사는 법과학, 포렌식 사이언스, 즉 자체나 현장 수사 실무자를 위해 현장 수사 요령이라든가 개별적인 감시 기법 등에 관하여 산재되어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과학수사는 수많은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로 법률이나 조직 운영이라든가 절차, 자격 인증 등을 포함한 방대한 분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되는 그런 대상으로는 범죄 현장에 최초로 출동하는 경찰관이라든가 전문적인 감식이나 감정에 참여하는 과학수사 요원, 그 외에 범죄 현장을 빈번히 접하게 되는 순찰지구대 소속 일군요원이라든가 현장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지휘관 또는 법의학을 연구하는 법과학자 또 기타 법정의 공판에 참여하는 관계자,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되겠죠. 야, 법과학의 구분에 있어서 과학수사의 근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법과학은 범죄수사의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의 집합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개념적으로 볼 때 포렌식 사이언스, 즉 법과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협의 법과학에서 보면은요, 일반적인 물적 증거에 대한 인지라든가 식별, 개별화, 평가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거고요. 법의학은 인체 및 구성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법과학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과거에도 물적 자료에 의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세기 로마의 법률가 퀸틸리안 같은 경우는 피 묻은 손바닥의 문형, 즉 이 장문이 장님에게 모친 사례의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학문적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질 않았어요. 17세기 이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오늘날 법과학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각국의 연구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프랑스의 베르티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인체 측정술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19세기 말에 개발한 특정 인물을 식별하기 위해서 신체에 대한 일련의 측정에 대한 체계적인 과정을 연구를 했던 거고요. 현대 경찰에서도 사용되는 체계적인 개인 식별 및 범죄자 자료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는 오스트리아의 한스 로스 같은 경우는 법관이자 형사법 교수였었는데 한스 그로스는 1981년도에 범죄 수사에 관한 역사적 저술을 썼던 겁니다. 자, 크리미널 인베스트먼을 통해 범죄 수사에 있어 물적 증거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기술을 저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리미널리스트라는 용어가 그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누구를 통해서요? 예, 한스 그로스를 통해서. 네. 다음은 프랑스의 로카르트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의 경우는 법과학 연구의 시초가 됐던 건데 1910년 파리 경찰에 의해서 최초의 경찰 범죄 연구실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한스 그로스나 로카르트 같은 경우는 한스 그로스의 경우는 범죄 수사에 있어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했던 거고요. 로카르트라는 학자는 과학적인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던 그런 학자였던 겁니다. 법과학 연구학자들이었죠. 예, 세계적인 그런 법과학 연구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 성공에 자극받아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엔나라든가 베를린,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경찰 범죄 연구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FBI라든가 영국의 FSS라든가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법과학 연구실로 시초가 되었던 거죠. 네. 자, 우리나라 법과학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좀 연역을 살펴보면은 고려 시대에 이미 중국의 법의학서인 의곡집의 국내 검시 현장이 활용되는 등 과학적인 수사 방법의 부분적인 활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36년에 이르러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법의학 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1946년도 4월에는 미 군정 때이죠. 그때 법의학 실험소가 개설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이후 치안국 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을 말하는 거죠. 치안국 과거에 치안국 내 감식과로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195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출범함으로써 근대적인 과학수사의 체계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역화, 기동화, 규모화되어가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거고요. 자,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져 증거 확보와 탐문에 의한 수사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또는 시민 등의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증거 수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수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조사 기술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한 게 오늘날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과학수사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감식수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마다 이 업무가 다른데 먼저 법의학부에서 취급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자, 법의학부 내에 법의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법의 부검 및 검안, 대량 제의 개인식별, 병리학적 검사, 법인류학적, 법치학적 감정이라든가 플랑크톤 감정 같은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의연구실에서 부검 및 검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변사체의 사인 규명이라든가 대량 제시에 개인을 식별하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사후 사람이 사망 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것들, 그러한 업무들이 법의연구실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검관리실에서는 부검 및 검안에 따른 각종 증거물 관리라든가 취식물의 감정 및 연구라든가 부검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들을 취급하는 부서가 부검관리실이 되겠고요. 다음은 병리연구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인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손상의 원인이라든가 경과시간, 질병의 발생, 기전 등을 연구하는 사무실이 병리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치학실이라고 있는데 법치학실에서는 법치학적 감정이라든가 연구, 또 골조직 등 경조직 감정 및 연구라든가 보관, 슈퍼임포즈법에 관한 감정 및 연구라든가 그런 업무들을 법치학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원불상의 사망자로 지문으로 신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라든가 부패되어 유골만 있는 경우라든가 시신이 훼손된 경우 등의 성별이라든가 연령 감정이라든가 뼈의 특이한 질환 또는 키라든가 출산 여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법치학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법의학부 내에 생물학과가 있는데요. 생물학과에서는 혈액이라든가 혈흔, 모발, 인체 분비물 및 조직 등 생물학적 시료의 면역이라든가 혈청학적 분석,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식별이라든가 미생물 동정, 또 식물 및 식물 편의 형태학적 감정, 이러한 업무들을 생물학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면역연구실에서는 주로 성범죄 사건 증거물로 면역학적 감정, 또 미생물의 독립 분리동정과 수사 식물학 관련 감정 같은 업무들을 면역연구실에서 취급을 합니다. 네. 혈청연구실에서는 혈흔이라든가 혈액, 피부조직, 뼈, 치아 등의 생물학적 시료에 대해 혈청학, 면역학, 생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혈액형의 감정을 혈청연구실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유전자 분석실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된 혈흔이라든가 정액, 모발, 기타 인체 조직에 관련된 인체 분비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곳이 유전자 분석실입니다. 네. 다음은 유전자 연구실이 있는데 유전자 연구실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라든가 Y 염색체 분석이라든가 기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신원 확인이라든가 친생자 여부 확인 등의 감정을 유전자 연구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유전자 검색실에서는 유전자형 분석이라든가 유전자 자료 파일의 보존 관리라든가 유전자 자료의 검색이라든가 조회에 관한 업무를 유전자 검색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범죄 심리학
심리과에 범죄 분석실이 있는데요. 분석실에서는 범죄 심리 분석 및 연구, 또 법 최면 검사,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연구라든가 범죄 원인, 범죄 예방과 청소년 비행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거짓말 탐지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실에서는 폴리그래프를 이용하여 생리 변화 중에 호흡이라든가 심장질환 활동, 그러니까 혈압이라든가 맥박을 말하는 거죠. 피부 전기 반응 등의 생리 반응을 분석하여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는 곳, 우리가 거짓말 탐지실이라고 하죠. 네. 다음은 문서감정실이라고 있습니다. 문서감정실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문서에 관한 감정 및 연구를 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필적이라든가 인형, 인쇄물, 위조지폐, 유가증권, 위변조와 불명 문자의 판독이라든가 날인, 선, 후, 작성 여부 및 잉크, 색채 분석, 잉크, 어떤 잉크를 사용했느냐, 색채를 분석하는 그와 같은 업무들을 문서감정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형사사진실이 있는데, 형사사진실에서는 필름이라든가 사진, 마이크로필름, VCR 테이프라든가 디지털 영상 등의 각종 영상물 복원이라든가 계측, 동일성 여부, 그리고 VCR 및 사진 편집 등 영상물 진위 여부라든가 판별, 또 각종 특수사진 제작이라든가 부검사진 등의 사진 촬영 등과 관련된 감정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법과학부로 넘어가면은 법과학부에서는 약동물과가 있는데, 약동물과에서는 변사체 등의 생체 시료에서 의약품류라든가 독극물류라든가 농약류, 톡신류 등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연구, 또 부정식품에 대한 어떤 유해성 감정이라든가 연구 등을 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식품연구실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요즘에 방송에 자주 나오죠. 또 농수산물 가공식품, 또 식품 첨가물,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기호식품 등 모든 식품에서 보존료,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을 검출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약동물과 내에 동물연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살이라든가 타살이라든가 그런 사건으로 의뢰되는 생체 시료라든가 또는 독극물의 투여, 협박사건, 양여 및 각종 농작물 상대로 한 재물손괴 사건 등의 증거물에서 농약류를 감정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는 곡물이라든가 채소류, 한약재, 기호 및 향신료라든가 과실류, 또 콩나물 등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의 분석 실험이라든가 보거 있죠. 보거 독 등의 톡신, 생물학적 독소 증명과 같은 연구를 하는 부서가 동물연구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약분석과라고 있는데요. 마약분석과에서는 약물 남용자의 오줌이요, 또 혈액 및 모발 등 주로 생체 시료에서 메스암페타민이라든가 대마 헤로인이라든가 코카인 등 복용 여부를 감정하고요. 뇨시로의 경우 면역 분석법에 의한 예비 실험 후에 GC라든가 MC에 의한 확인 실험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마약 분석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분석과라고 있는데, 화학분석과에서는 사건 현장 유류품 등 각종 감정물의 화학적 감정 및 연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공학과 소관으로서 교통공학과에서는 교통사고 원인 해석과 각종 증거물 분석에 관한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거기에서 차량연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차량연구실에서는 사고 차량의 구조 결함이라든가 또 정비 불량을 감정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충돌 속도를 추정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무실이 차량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공학과 소관으로 역학 연구실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사고를 재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판정하는 그런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차량 및 도로 등에 대한 물리학적, 기계공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법의학적 감정 결과를 종합해서 역학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현장 감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현장 감식이라고 하면 범죄 현장에 존재하는 범죄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여 범죄의 유무,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범죄 사실, 범인 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동시에 현장 자료를 채취하고 검사와 식별을 통하여 증거화해가는 과정, 활동을 우리가 현장 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장 감식 작업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현장 출입 통제를 해야 되겠죠. 예.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놓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출입 통제. 그 다음에 간부가 가서 관찰을 하고 이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체증 감식을 하고 범죄 수법을 검토하는 순서로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현장 자료 채취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범죄는 가능한 넓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만 이렇게 좁혀서 관찰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넓은 범위를 통해서 관찰을 중심으로 향해서 관찰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외곽으로부터 중심을 관찰하여 들어가며 면밀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 대조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조물로 함께 채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제3자에 의한 범죄 현장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현장 상태와 물건 등의 위치를 변경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득이 변경할 때는 분필로 원래의 위치를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죠. 분필로. 여섯 번째는 검은 것은 백지에, 흰 것은 흑색지에 포장하며 그래야 선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변질 휘발유가 있을 때는 차광성 용기에 넣어서 밀봉을 해두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핀셋을 사용하여 채취할 때는요, 자료 손상에 주의하고 가급적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쇠젓가락이 아니고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채취 시 인위적으로 가해진 변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입을 해둬야 됩니다. 네. 여덟 번째는 과일 등의 이빨의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 탈지면으로 타액을 흡입시키고 실리콘 노도법으로 치은을 채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현장 자료는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촬영 종료 후가 아니면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은 사진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에 관련되는 장소라든가 물건, 사람의 상황을 촬영하고 그것을 수사자료 또는 증거로서 이용하는 사진을 우리가 현장 사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은 사진 기술을 고도로 발휘하는 동시에 수사 감각을 충분히 나타내어 이용 목적에 알맞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피의자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의자의 인상이라든가 얼굴의 특징을 정확하게 촬영하는 사진을 피의자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수배 사진입니다. 수배, 지명 수배라든가 지명 통보를 위하여 피의자 사진으로 촬영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복사하여 작성하는 사진을 우리는 수배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경찰서 앞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수배 사진들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죠.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지명 수배자들 쭉 이렇게 명단 사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 수배 사진. 예, 몽타주 사진이 있고요. 또 뭐 피해품, 유류품, 신원불상, 불명사체 등의 수배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듣고 계시는 수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정사진, 특수사진인데요. 자외선, 적외선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문서감정에 이용이 되고요. 화학적, 물리적으로 말소 변개한 말소, 지우거나 고치는 거, 고친 거, 지우거나 고쳤다, 변개시켰다 이런 얘기죠. 말소 변개한 문자를 검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화학적으로, 예. 현미경 사진이 있는데 탄환이라든가 인형 및 통화 등의 동의, 식별이 용이합니다. 동의라는 것은 같거나 다른, 같은지 상이한지 다른지 식별에 용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사진 촬영 시 반드시 천연색, 즉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혈흔이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물건, 장소. 자, 혈흔은 색깔이 있죠. 그래서 컬러 사진을 찍어야 돼요. 또 사체의 시반의 일혈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컬러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해부 사체의 장기 손상이라든가 일혈점, 혈액의 변색 등도 우리가 컬러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혈액의 변색. 색깔이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품이라든가 유류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컬러 사진을 찍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색칠이 떨어진 조각의 색채라든가 색층, 기타 입증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녹슨 부분의 발생 상황도 우리가 컬러 사진을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 시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서 생긴 찰과상 같은 경우, 찰과상. 이런 경우는 또는 신체에 나타나 있는 상흔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피 자국이 있는 거니까 이 컬러 사진으로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곱 번째는 상해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이라든가 찰과상, 피하 출혈 등의 상황, 피가 일부러 이렇게 출혈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은 색깔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컬러 사진으로 찍어야 되겠죠. 기타 색채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색채, 예, 색깔이 있는 사진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컬러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사진 촬영을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착했을 때 상태 그대로 촬영한 후 현장 검증에 의하여 분명하게 된 세부 사항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장자, 즉 범죄 현장에 처음에 도착한 그 경찰관이라든가 수사관들을 말하는 거겠죠. 임장자 또는 감식 기재자 등 범행과 관련 없는 것을 넣고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증거물 등의 촬영에 있어서는 이 피해인이 직접 서명한 표차를 함께 놓고 촬영을 해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사진 촬영은 범죄 수사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절차보다도 앞서 선행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 촬영 전에 어떠한 현장에 물건이 옮겨지거나 이렇게 이동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먼저 사진부터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감식을 위해서 물건을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사진 촬영은 사진 촬영 요령에 따라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요. 일회 촬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적시성이 있고 증거 능력이, 자, 증거 능력 중요한 내용이에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물건의 크기나 길이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자, 담배값이라든가 자 또는 담배값 등을 함께 놓고 대비하여 촬영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깨진 유리컵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칼이 버려져 있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칼 옆에다가 뭐 줄자를 놓고 이렇게 나무자를 같이 놓고 나란히 놓고 촬영을 해두면 요 칼의 길이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거 능력이 있도록 촬영할 때 물건의 크기나 길이 등을 참작할 수 있도록 뭐 줄자 등을 옆에다 놓고 함께 촬영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다음은 사진 촬영,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는 끈졸림사와 손졸림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촬영을 합니다. 자, 끈졸림사, 손졸림사. 끈졸림사의 경우는 목 부위의 상태가 명확히 표현되도록 근접 촬영을 해야 되고요. 손졸림사는 손톱 등의 흔적을 중심으로 채광과 조사 각도를 변경시켜 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복도는 각 내실의 출입구를 알 수 있도록 양쪽에서 촬영하고 기구 등 파괴되고 물색되어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 방향에서 한쪽에서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다음은 사진 촬영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사진의 촬영은 현장 관찰과 병행해서 외부로부터 순서적으로 중심부를 향하여 진행이 되는 거고요. 5개 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인 상황, 또 주위의 상황, 범행 장소의 상황, 현장 자료의 위치 관계와 그 상황 등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에 있어서 옥내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옥내 사건의 경우는 피해 가옥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인 상황, 주위의 상황, 피해 가옥의 외벽 등과 5개의 현장 자료의 작성이라든가 피해 가옥의 침입로라든가 또는 도주로로 추정되는 개소의 상황이라든가 범행에 있었던 방실고라든가 다른 방실과의 관련 상황, 또 범행에 있었던 방실 전체의 상황, 또 물색의 상황이라든가 또 방내의 현장 자료 위치 관계와 그 상황 등을 그 순서에 맞게끔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과학수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살펴본 내용에 대한 관련 문제를 객관식으로 이렇게 한번 출제된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다음 중 과학수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첫째는 슈퍼임포즈법. 자, 둘째, 현장 혈흔 채취법. 자, DNA 수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과학수사 방법이죠? 네. 그런데 라버는 어때요? 고도의 경험을 통한 육감수사라고 되어 있네요. 육감수사. 감각에 의해서 자기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감각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사건의 범인이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육감에 의해서 단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죠. 위험성이 있죠. 잘못 판단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도의 경험을 통한 육감수사는 바람직한 수사라고 볼 수가 없고 특히 과학수사의 방법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라번. 네. 자, 네, 그렇죠? 네, 고도의 경험을 통한 육감수사는 과학적 수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라번. 예. 다음은 문제 2번. 범죄 현장에서 컬러 사진 촬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닌 것은. 컬러 사진. 아까 말씀드렸죠? 컬러 사진은 어떤 경우에 색깔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컬러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첫째, 혈흔 유류 및 진흙 등이 부착되어진 사람, 물건, 장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컬러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둘째, 해부 시체의 장기 손상. 장기가 손상됐네요. 이것도 이제 그 출혈이 있는 거니까 컬러 사진이 필요한 거고요. 다음은 변사체의 위치 또는 신발의 모양. 어떻습니까? 다는 좀. 자, 한번 라를 한번 볼까요? 사체의 시반이나 일혈점. 이것도 색깔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컬러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럼 몇 번이 답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변사체의 위치 또는 신발의 모양은 색깔이 필요 없는 거죠. 예. 현상적인 것만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 사진이 필요 없습니다. 흑백 사진으로도 족합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칼라로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혈흔 등과 같이 색깔을 통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변사체의 위치 또는 신발의 모양은 컬러 사진 촬영 대상이 아니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답은 답원이 되는 거죠.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사진 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걸 골라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사진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밀한 점을 촬영할 수 있다. 사진을 이용하여 실물을 확대할 수 있다. 사진을 이용하여 실물을 축소할 수 있다. 몽타주 사진은 주로 현장 사진에 이용된다. 여러분들 몇 번이 틀렸을까요? 예. 한번 답을 보죠. 4번이네요. 4번. 네. 자, 몽타주 사진은 주로 현장 사진에 이용된다. 그렇지 않죠? 몽타주 사진은 피의자의 지명 수배, 유류품이나 피해품의 수배에 주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몽타주 사진은 현장 사진에 이용된다라고 한 설명이 잘못 설명됐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학습하였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과학수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과학수사는 자,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 지식과 기술, 기기, 시설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활동을 총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과학수사에서 사용되는 과학들은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부터 화학이라든가 물리학, 의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광학 등 자연과학뿐만이 아니고요. 예. 심리학, 사회학, 논리학, 인문과학과 그 응용학문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학문 중에서 직접적으로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문을 우리가 법과학이다, 즉 포렌식 사이언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법과학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과학수사 근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법과학은 범죄 수사에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의 집합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볼 때 법과학은 일반적인 물적 증거에 대한 인지라든가 식별, 개별화, 평가와 관련된 협우 법과학과 인체 및 구성물에 관한 법의학 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있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건, 사고가 광역화되고 기동화되고 교묘화되어 가는 범죄에 능률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연대의식이 희박해져 가지고 내일이 아니면 난 모른다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희박해져 증인 확보와 탐문에 의한 수사자료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또 시민 등의 인권 옹호 의식이 향상돼 가지고 증거 수집이 무척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조사 기술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학수사의 중심은 뭐니 해도 감식수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장 감식은 범죄 현장에 존재하는 범죄 흔적을 발견하여 범죄 유무라든가 범죄 사실, 범인 등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동시에 현장 자료를 채취하고 검사와 식별을 통하여 증거화해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현장 감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법, 과학, 현장 감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